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치료 중으로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최근에 몇몇 스토리지 업체에서 이 깜깜이 사양 변경을 진행한 것이 들통나서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크루셜의 P2의 경우 원래 TLC 메모리를 사용하는 제품이었으나 스펙이라든지 제품 관련 시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QLC로 변경하는 대범한 범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동을 했던 거죠. 기존 TLC 모델 대비 일부 사용 환경에서는 거의 반토막이 나는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웨스턴 디지털의 블루 SN550 역시 하필이면 아시아권에서 이 쓰기 성능이 유난히 떨어지는 변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조사가 기존 제품에서 일부 사양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 모델인 것처럼 판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차라리 성능이 더 좋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성능 저하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와중에 이 불똥이 삼성 970 에보 플러스에도 튀었습니다. 이 중화권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동일한 970 에보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이전 버전과 최근 버전의 이 컨트롤러가 다르고, 또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최신 버전에 탑재된 컨트롤러는 980 프로에 탑재된 LPS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징도 다르고 펌웨어 버전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크리스털 마크라든지 AS SSD 벤치마크에서 이 LPS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최신 버전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최신 버전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죠. 최신 버전이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속 쓰기 성능 측정에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전 버전은 초당 1750MB 속도에서 시작을 해서 40GB 정도를 쓰고 난 후 이 초당 1500MB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SLC 캐싱 값을 최대 42GB로 세팅했기 때문에 예상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신 버전은 초당 2500MB 속도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15GB를 쓰기까지는 이 속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후 초당 800MB로 속도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SLC 캐시 용량이 더 크고 더 빠른 것을 나타내지만 캐시 후 성능 하락폭이 최신 버전이 더 크다는 거죠. 자, 보통 SLC 캐시 이후에 이 SSD 쓰기 처리는 병렬 액세스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부의 메모리 칩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최신 버전은 이전 버전보다 이 메모리 칩수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사용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의 차이점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또 결론입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큰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일이 있다면 이전 버전이 최신 버전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요지는 제가 앞서 전해드렸던 크루셜의 P2라든지 웬디의 블루 SN550과는 이야기의 내용, 그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SSD의 스펙 부분 변경이 최근에는 업계 관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튼 삼성은 이 제품 스펙시트상에 변경된 컨트롤러 등을 표기하고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에 대해서 이 변경되었음을 나름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능 차이는 굳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던 걸까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바뀌었던 부분, 이 변경된 부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단 이 중화권 채널에서 이 내용을 다룬 후 분위기는 마치 삼성도 저 크루셜이나 아니면 웬디 사건과 거의 동급으로 도마에 올라가는 그림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건들하고 동급으로 올라갈 그럴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자, 혹시 얼마 전 갤럭시 폴드 3를 구입하기 위해 삼성닷컴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 판매가 오픈되었지만 삼성닷컴은 서버가 내려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톰 브라운 에디션 때문에도 그 난리를 겪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뭔가 좀 수정을 했을 법한데도 역시나 삼성닷컴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틈틈이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야, 이제 구매할 수 있겠구나 하면 또다시 실패 메시지가 뜨고 또 다시 대기표가 나오는 이 무한 반복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품절이 되면서 구매 페이지가 사라진 걸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이런 경험하신 분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빡치죠. 빡칩니다. 네. 자, 딱 이런 상황이 최근 AMD에서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AMD가 자사 웹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얼마 전 이 CPU와
GPU 관련해서 드디어 웹스토어에 업데이트가 있었나 봅니다. 뭐 해외도 제품 구입하기가 그지 같은 상황인 건 비슷한 것 같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다렸다가 이 웹스토어 업데이트가 됨과 동시에 구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레딧에 올라온 사용자들의 이 빡침을 보면요, AMD 웹사이트는 30분 동안 먹통이었고, 보안 문자도 실패로 나오고,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도 재구시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웹사이트가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고 30분간 그러고 있던 사이에 죄다 품절로 처리된 거죠. 이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살 수가 없었는데 대체 누가 다 사간 거냐? 사이트 자체가 먹통이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품절이 될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게요. 누가 다 사갔을까요? 사용자 문자까지 하는 거 봐서는 매크로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용자 보안 문자까지 뚫어버리는 매크로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네, 국내나 해외나 제품 하나 구하기 더럽게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제가 전해드린 소식에서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써멀 패드는 기계로 작업을 할까, 사람이 작업할까 라는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파워컬러의 6700XT가 비닐도 뜯지 않은 써멀 패드를 장착하고 등장했기 때문이죠. 결론은 역시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기계적인 느낌, 차가운 금속의 느낌 가득한 이 그래픽카드에서 너무나 인간미 넘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되게 따뜻하잖아요, 사건 자체가. 네, 후끈후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작업하는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RTX 3090 파운더스 에디션인데요. 메모리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니까 사용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써멀 패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쿨러를 분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물질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아, 저게 색깔이 조금 더 투명하고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것도 재밌습니다만 여튼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얘기한 게 뭘까요? 자, 사람의 신체에 끼우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 하악적이 아닌 손가락에 착용하는 핑거 코트입니다. 저게 허리 하악적으로 적용되는 분들이라면 와, 사이즈가 어떡하냐, 아이고. 자, 골무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골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텍스 재질로 전자기기 생산 시설에서 이 작업자들이 지문이 묵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핑거 코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손가락 콘돔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식 명칭은 핑거 코트 혹은 라텍스 골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사용자는 이를 발견하고 레딧에 올렸고요. 일단은 써멀 패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메모리 온도도 한 86도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네요. 사용자가 분해를 했기 때문에 원칙상 제품 보증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엔비디아에 공유했고, 엔비디아에서 레딧에 뜬 내용을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제품 보증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그런 건 없었고, 잘 작동하면 그대로 쓰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그래픽카드 쪽에 인간미 넘치는 소식이 너무너무 많네요. 아, 따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제품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다고 생각되시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무언가 더 놀라운 무언가가 또 여러분들의 그래픽카드에서 나올지. 자, 아이폰 13 관련 소식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공개 및 출시설이 핫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실링 테이프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미지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전 아이폰 12 출시 때도 대략 비슷한 시기에 패키징 이미지가 유출되고 하나씩 관련 정보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아이폰 13에 대해서 애플이 아이폰 13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뭐 아이폰 12S라는 이름을 쓰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의문이 많았었는데, 이 실링 테이프를 보면 확실히 아이폰 13으로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나오는 소식들이 점점 이제 9월 출시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정말 며칠 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관련 루머가 최근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루머를 접한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좋아진 건 알겠는데 저 루머대로 나오더라도 AMD 라이젠 5000번대와 비교되는 성능이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 말이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의 12900K가 뭐 라이젠 5950X라 비교되고 또 12700K가 5800X라든지 5900X와 비교되는 부분은 분명 세대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야 이제서 저렇게 비교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2세대는 CPU의 아키텍처가 바뀌고 공정이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플랫폼 변경에 사실 의미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환경에서 DDR5라든지 플랫폼이 주는 이점을 반영한다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CPU 성능이 좋아져서 5000번대와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플랫폼의 강점을 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만 두고 봐도 사실 좀 아쉬운 건 아쉬워요. 그런데 최근 추가된 내용은 인텔 12세대에 좀 더 힘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i5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라는 인텔 관련 유출을 많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사실 엄청 믿을 만한 근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출된 벤치 자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텔은 i5 12600K에 현재까지 나온 카더라를 두고 봤을 때 10코어 제품을 내놓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6개의 P코어와 4개 E코어가 합쳐진 10코어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주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6코어 모델인데 4개의 E코어가 결합되면서 멀티스레드 성능의 경우 5800X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공정도 바뀌었고 그로 인한 RPC 이득이 19%에 달하며 단일 코어 기준 클럭 스피드가 4.9GHz까지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점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구성하는 이 메인스트림급 라인의 i5 라인이 $200 중반대의 가격에 현재 라이젠 5800X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렇게만 된다면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자, 어떤 의미로든 사용자들은 좀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을 쓸 수 있다면 분명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게임스컴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 게임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던 GTA의 아류작 혹은 카피캣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GTA와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좀 더 약을 왕창 들이킨 듯한 그 세계관과 게임성에 매료되는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세인트 로우 시리즈입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한 번이라도 이 시리즈를 해본 분들은 그 특유의 약기운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진짜 강해요. 약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저도 세인트 로우 팬 중에 한 명인데 약기운만 따진다면 GTA 저리 가랍니다. 네, 엄청 강합니다. 자, 세인트 로우 4 그리고 최근 세인트 로우 3의 리마스터 버전까지 나왔지만 사실 반응은 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신작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고 2022년 2월 25일 PC 버전과 콘솔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진한 약을 타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아마 다른 게임들처럼 뭐 게임의 그래픽, 완성도 이런 것보다도 게임이 가진 그 약기운이 만약 떨어져서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더 욕을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어요. 예, 약기운 빼면 시체니까요. 기대해봅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